그리고 선제는 이 북주의 종실 우문온이 있었는데 우문옥에는 굉장히 아름다운 울지씨라는 아내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내를 탐내서 우문온을 죽이고 울지씨를 황후로 책봉해 버립니다. 그렇다고 양여화가 폐위된 건 아니고 황후가 5명인 거예요. 그래서 이들 황후는 서로 황제의 총애를 차지하기 위해서 이간질하고 싸우고 그러고 있었는데 양여화만은 유순하고 질투도 별로 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런데 선제는 양견이 자기한테 와서 계속 충언을 하는 것도 싫고 또 다른 황후들은 자신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막 굽히고 아부하고 이러는데 절대 굽히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이 양여화도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양여화에게 엉뚱한 죄를 덮어 씌워서 사야까지 내리게 됩니다.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자, 이 소식을 들은 양여화의 어머니 독고가라가 궁으로 뛰어들어와서 제발 제 딸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땅에 머리를 박아서 피가 날 정도로 사정을 해서 양여화는 겨우 죽임을 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독고가라는 집으로 와서 그렇게 계속 충언을 올렸다가는 내 딸이 목숨이 남아나지 않을 거예요 하면서 양견에게 더 이상 간언하지 말라는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후에도 선제는 양여화에게 막 계속 화를 내면서 이 건방진 가족, 니네 가족들 내가 언젠가는 다 멸족시켜 버릴 거야 라는 말을 하기도 했고 실제로 내시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살수들을 매복시켜놔요. 양견이 조금이라도 무례한 행동을 보이면 양견을 죽여라 라고 명령을 내리고 이렇게 대기시켜 놓은 거예요. 그리고 양견이 이제 궁궐로 와서 정사를 막 논의를 하는데 양견은 그동안 정말 산전수전 공준전 다 겪었던 인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눈치가 백단이에요. 그리고 아내인 독고가라도 마찬가지여서 절대 행동 조심하고 황제가 아무리 자극해도 무리하게 굴면 안 됩니다 라는 얘기를 미리 했기 때문에 황제가 어떻게 행동을 해도 못 들은 척, 못 본 척, 평정심을 유지하며 그 위기들을 다 넘기게 됩니다. 하지만 또 언제 위험이 닥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독고가라가 또 양견에게 잠시 타지로 몸을 좀 피해 있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친구인 정역에게 부탁을 해서 양주 총관으로 임명을 받아 지방으로 떠나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양견이 막 부임지로 떠나려던 그 찰나에 뜻밖의 일이 생깁니다. 선제가 너무 많이 놀았던 거죠. 또 술도 너무 마시고 너무 많이 놀고 해서 쇠약해져서 그만 혼절을 했는데 이틀이 지나도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린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부임지로 떠나야 되나? 하고 이제 양견이 갈팡질팡하고 있는데 독고가라가 아닙니다. 지금 떠나면 자리를 비우면 가문 전체가 위험해질 수 있어요. 일단 떠나지 말고 기다려 봅시다 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긴장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양견은 내가 다리를 다쳐가지고 지금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두문불출하면서 집에서 기다리고 있으면서 조정의 동태를 살피게 됩니다. 그런데 선제가 열흘이 지나도록 깨어나지 못했고 곧 무슨 사단이 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어요. 자, 그때 이 양견의 친구인 정역이 때가 됐다. 내 친구를 이제 뭔가 밀어줘야겠다 생각을 해서 조서를 꾸며서 양견을 입궐시키고 이 국사를 보조하고 이 군대를 통솔하도록 합니다. 여기에다가 황후였던 딸 양여화까지 가세를 해서 아버지를 돕게 되니 이제 모든 대권은 양견의 차지가 된 것이나 마찬가지였죠. 그리고 모든 준비가 딱 끝나고 이틀 후에 선제가 사망을 하게 됩니다. 사실 선제가 그 제위 1년 만에 황제로 세웠다는 정제 있죠. 7살짜리 아들은 양여화의 아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문윤과 주만월이라는 여인 사이에서 태어났으니까 사실은 뭐 주만월이 어떻게 보면 황태후가 되어야 하지만 제일 처음 황후가 된 이가 양여화다 보니까 그리고 또 대권을 아버지가 잡았잖아요. 그래서 양여화가 황태후가 되어서 수렴청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양견은 좌대승상으로 이제 임명이 되어서 실질적인 대권을 장악하고 조정을 관리하게 되죠. 하지만
이 어린 황제를 누군가가 이제 뭐 통제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다른 황족들이 가만히 있을 리 없죠. 불만이 터져 나오겠죠. 아니, 지가 뭔데 지금 황제를 장악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할 거잖아요. 그래서 제후들이 이 양견을 죽여야겠다라는 모의를 했고, 그중 조왕 우문초가 어느 날 양견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게 됩니다. 술에 독이라도 타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양견은 혹시라도 이 술에 독이 타 있을지 모르니까 가져가세요 라고 해서 독고가라가 술을 직접 챙겨줬어요. 그래서 내가 마실 술은 내가 가지고 왔습니다 하고 술을 딱 놔요. 그러니까 이제 술에 독을 탈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문초가 아들에게 내가 술안주로 오이를 가지고 들어와라. 그러면 내가 칼로 오이를 깎는 척 하다가 그 칼로 양견을 찔러 죽이겠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내실에서 이렇게 술을 딱 마시는데 조왕 우문초가 계속 오이를 계속 깎아요. 깎으면서 아유, 이 오이가 너무 싱싱하고 맛있습니다. 아유, 드셔보십시오 하고 양견에게 계속 권하는 거예요. 그리고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쯤에 이제 양견을 찔러야겠다라고 생각을 딱 했는데, 그때 밖에서 대기를 하고 있던 이 양견의 측근 원주가 뭔가 낌새가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문을 벌컥 열고 내실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일이 많아서 빨리 승상부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왕 우문초가 너무 당황해서 아니 어디 건방지게 함부로 나서느냐 하고 소리를 쳤는데 원주가 물러나지 않고 계속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이 상태로는 안 되겠다. 내가 나가서 사병이라도 불러와서 일을 처리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조왕이 술을 갑자기 마셨더니 내가 구토가 나네 이러면서 후원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원주가 뒤따라오는 거예요. 원주가 눈치가 굉장히 빠르죠.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고 다시 내실로 돌아왔어요. 그러자 원주가 이제 양견에게 이게 뭔가 이상하다. 지금 떠나야 된다. 라고 다시 한번 재촉을 해서 양견은 결국 무사히 조왕의 집을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자, 나중에 자신을 죽이려 했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겠죠, 양견이. 그리고 제후들이 계속해서 자신을 위협할 것을 알아서 이제 고민을 하게 되었는데요. 독고가라가 냉정하게 정변을 모의한 황족들을 모두 죽여야 한다라는 충고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양견은 제후들 중에서 주모자격인 이 조왕을 비롯해서 친왕 5명에게 모반지를 씌워서 그들을 살해하고 3족을 멸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정에서 자신에게 반기를 드는 사람들까지 모조리 죽여서 후환을 없애버리죠. 자, 이렇게 단 2년 만에 조정의 모든 권력이 양견의 영향력 아래에 들어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장애가 되는 이들을 모두 제거한 양견은 여세를 몰아서 내가 힘이 있는데 뭐하러 황제 따로 두냐. 내가 직접 황제 해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주변에서도 열심히 권했겠죠. 그런데 이 나이 어린 황제를 좀 밀어내려니까 인간된 도리가 아닌가 하면서 좀 망설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또 독고가라가 나서서 양견에게 가서 이거 읽어보세요 하고 편지 하나를 딱 줍니다. 그 편지에는 당신은 이미 달리는 호랑이 등에 올라탄 처지이니 이제 내릴 수 없습니다. 최선을 다하세요.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나온 사자성어가 기호지세, 호랑이를 타고 달리는 기세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호랑이를 타고 달리는 사람은 도중에 내리면 어떻게 되나요? 죽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도중에 그만두거나 물러설 수 없는 형세이니 최선을 다하십시오. 라는 글이었고, 자, 안에 글을 읽은 양견, 그래, 이제 와서 내가 무얼 망설이랴 하면서 서기 581년 정제를 밀어내고 스스로 황제로 등극하게 되지요. 자, 그렇게 수나라를 창건하게 되고 수나라 초대 황제 문제가 됩니다. 수문제는 이어서 9살 난 정제 우문천을 살해하고 그리고 우문씨 일족을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축출해 버립니다. 이렇게 황제가 되었는데 손에 피를 묻혀야 황제가 될 것이다 라고 말했던 관상가 조소의 예언이 딱 들어맞게 된 것이지요. 자, 수문제가 이렇게 대업을 달성한 데는 물론 그가 대단한 능력을 가진 인물인 것도 분명하지만
독고가라, 이제는 황후라고 해야 되겠죠. 네, 황후의 역할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문제는 이걸 굉장히 고맙게 여겼고 황제로 등극한 후에도 아내를 무척 아꼈다고 합니다. 사실 독고가라의 시호는 문헌황후예요. 그런데 이제 그 독고라는 성이 워낙 유명해서 독고황후로 더 많이 알려져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문헌황후 대신 독고황후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양견은 이렇게 수문제가 되고 독고가라는 황후가 되고 그의 맏아들 이름이 양용인데요. 양용이 태자가 됩니다. 이 양견이 황제가 되기까지 굉장히 공을 많이 세운 신하가 고경이라는 신하예요. 양견이 뭔가 뜻을 세우고 인재를 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고경에 대한 소문이 나 있는 거예요. 병법도 밝고 지략도 뛰어나고 굉장히 유능한데 충성스럽게까지 하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의중을 이렇게 떠보게 되는데 고경도 양견이라는 인물됨을 보고 저 사람은 내가 주군으로 모실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가 봐요. 그래서 주군을 위해 목숨을 바치게 된 것은 큰 행운입니다. 모든 것을 바쳐 절대 배신하지 않고 주군을 모시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뒤로 양견의 여러 가지 은밀한 업무부터 중요한 업무까지 다 처리를 하는 그런 인물이 됩니다. 그리고 또 나라를 세우고 나면 모든 사람들이 다 황제를 따르는 건 아니잖아요. 새로운 나라가 생기면 당연히 이전에 있었던 나라에 또 충성했던 인물들이 반발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북주에서 충성을 하고 있던 위지형이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이 위지형이 반란을 일으켰던 겁니다. 그런데 이때도 고경이 나서서 위지형의 반란을 진압을 했고 위지형의 집안은 또 몰락을 하게 되죠. 자, 우리 독고가라, 이제 독고황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보면 사실 역사적으로 외척이 황후의 권세를 등에 업고 뭔가 고위 관리가 되어서 권력을 휘두르다가 비참한 말로를 맞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이 독고황후 가문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독고 가문의 친족들은 조정일에 일제 간섭을 하지 않았고 그리고 황후의 형제 자매들이라 하더라도 벼슬길에 오르는데 큰 도움이 되질 않았어요. 독고 황후가 도움을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권력을 차지하고자 하거나 횡포를 부렸다가는 엄벌에 처해졌고 그나마도 이 독고 황후가 굉장히 엄격하게 외척을 단속을 해서 조정일에 거의 관여를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독고 황후의 이복 남동생, 그러니까 어머니가 다른 거죠. 이복 남동생 독고타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점수를 굉장히 좋아했대요. 그런데 이 독고타와 독고가라, 독고 황후는 사이가 굉장히 좋지 않았나 봐요. 어머니가 달라서인지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고 이 독고타가 어느 날 묘기, 그러니까 사역된 고양이의 영인데 이 고양이의 영이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사람을 해친다고 해요. 그 묘기를 부리는 어떤 주술을 행했는데 하필이면 그때 독고 황후가 병이 든 거예요. 자, 그래서 독고타가 묘기를 부려서 이 황후가 병이 든 것이다 라고 생각한 수문제가 그에게 참수형을 내립니다. 나중에 독고 황후가 이 소식을 듣고 사실은 자기와 사이가 나쁜 그런 이복 동생을 죽게 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인데 이 우문제에게 사실 나를 저주한 것은 밉지만 그것만으로 내가 병이 들었다는 것은 인과관계가 불분명하고 그것만으로 참수하는 것은 과한 것 같습니다 라는 말을 해서 독고타는 목숨을 건지고 서인으로 강등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대도독 최장인이란 인물이 굉장히 중요한 국법을 어겨서 참수형에 처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또 수문제가 그 사람 우리 독고 황후 사촌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죄를 사면해 줘야겠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독고 황후가 아니 국법을 적용하는데 예외가 어디 있습니까? 참수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서 결국은 이 최장인이 참수됩니다. 그러니까 이 공사구별이 굉장히 확실하고 뭔가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황후였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 고경대부 나이가 많은 대신들에게 굉장히 각별하게 예를 다하는 모습을 보이고 황제를 열심히 보좌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황제가 정무를 보기 위해서 이제 일어나게 되면 새벽 일찍 일어나서 시녀들 시키지 않아요. 직접 새순물 챙기고 의복 챙겨주고 그리고 같이 가마를 타고 조정에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는 여인이 대전 안에 들어가서 국사를 논의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대전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업무가 논의가 되면 환관이 나와서 황후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지 다 듣고 있다가 수문제와 나중에 이제 밤에 국사를 논의를 하게 될 때 조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수문제가 아무래도 성격이 굉장히 괄괄하고 그랬었나 봐요. 그래서 심기를 건드리지 않고 굉장히 나긋나긋하고 이 간곡한 그런 말투로 조언을 해서 잘 판단할 수 있게 도와주고 뭐 수문제가 빠뜨리는 일이 생기면 옆에서 일일이 다 내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두 사람은 밤낮으로 정사를 돌보면서 민생을 안정시켜 나갔는데요. 문제의 치세를 살펴보면 저희가 뭐 전쟁 이야기나 뭐 이런 것까지 하면 너무 복잡해지니까 아주 간단하게 살펴보면 젊은 시절에는 검소한 생활을 했던 것으로 유명하고 백성들 세명 감면해주고 그리고 관료들의 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애쓰고 또 이 관중 지역에 대기근이 들었을 때 백성들 상태가 어떠냐라고 이제 가서 조사를 해라 하고 관료를 보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때 한 백성이 콩껍질과 쌀겨를 섞은 떡을 만들어서 이제 수문제에게 올린 겁니다. 그 떡을 만들 수 있는 재료가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걸로 이제 떡을 만들어 올린 거예요. 수문제는 백성들의 고통을 너무 슬퍼하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수라의 반찬을 줄이도록 해라. 그리고 오랫동안 술과 고기를 입에 대지 않으면서 백성들과 고통을 함께 하려고 애를 썼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문제는 좀 현명한 황제로 이름을 남기게 되었고 이 수문제와 독고황후를 두 분의 성인이라고 부르는 것이 두 사람이 힘을 모아서 나라를 안정시켰기 때문에 이렇게 두 분의 성인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수문제와 독고가라는 굉장히 금술이 좋은 부부였어요. 그리고 예전에 수문제가 황제가 되기 전에 아내에게 맹세한 게 있죠. 절대로 후처를 드리지 않겠다라고 맹세를 했잖아요. 그래서 독고황후 살아생전에는 후처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여인이 없었을까요? 그도 남잔데 그리고 황제가 됐는데 그건 절대로 아니죠. 자, 인수궁을 새로 지어서 낙성식이 열리던 날이었는데 독고황후가 다른 일 때문에 참석을 하지 못하고 이제 수문제가 혼자서 낙성식에 참석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문제가 인수궁을 쭉 둘러보다가 저 회랑 아래에서 꽃에 물을 주고 있는 궁녀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황제가 다가오니까 궁녀가 깜짝 놀라서 엎드려서 이제 예를 갖췄겠죠. 그런데 짜잔, 이 궁녀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수문제가 한눈에 반합니다. 그래서 일어나거라. 너는 성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궁녀가 저의 성은 위지씨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아유,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북주를 지키자 하면서 반란을 일으켰다가 결국은 죽임을 당했던 위지형이라고 제가 앞쪽에 얘기를 했었죠. 이 위지형의 딸이 바로 이 궁녀였던 거예요. 아버지 때문에 가문이 몰락해서 결국은 입궁을 해서 궁녀가 된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면 사실 위험인물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너무 예뻐. 아, 이렇게 예쁜 애가 위험인물일 리 없어. 그래서 수문제는 이 궁녀를 이제 몰래 만나면서 둘이 알콩달콩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독고황후가 어떤 사람인가요? 보통 인물 아니잖아요. 황제를 늘 지켜보고 있었을 텐데 이런 행동을 눈치채지 못할 리 없겠죠. 자, 그래서 우리 남편 이상하다. 어떤 여자랑 만나는지 조사를 좀 해봐라. 그래서 딱 누군지 이제 알아내고는 남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나이가 들었다고 젊고 예쁜 여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저 외에는 첩을 드리지 않겠다고 맹세를 한 걸 벌써 잊으셨어요? 하고 또 막 따지죠. 그러니까 문제가 머뭇머뭇해요. 사실 맹세를 한 것도 자신이고 맹세를 깬 것도 자신이잖아요. 그래서 또 독고황후가 그런데 또 그 궁녀가 위지형의 딸이라면서요. 그렇게 위험한 여인을 곁에 두시다니 지금 몰락을 자초하시는 겁니까? 라고 물어요. 근데 황제가 아니야, 위지씨 그 궁녀는 되게 착한 애란 말이야 이래요. 그래서 착한 애요? 그러니까 미안 실수 진짜 잘못했어. 그러니까 그렇게 후회하시면 제가 하자는 대로 하세요. 알겠어 된 거죠.
그래서 독고항우가 당장 이 위지씨라는 성을 가진 궁녀를 궁궐 밖으로 내쫓아라고 했고, 결국 수문제는 눈물을 머금고 궁녀를 내쫓는 것으로 이제 일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독고항우가 아무리 생각해도 분이 풀리지 않는 거예요. 아니, 내 남편이 나한테 그렇게 철석같이 약속을 해놓고 이럴 수가 하면서 막 분노가 들끓은 거죠. 자, 그래서 다음날 수문제가 독고항우와 함께 이렇게 회랑을 걷고 있었는데 앞에 상자가 하나 딱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 항우, 이 상자는 무엇이요? 물으니까 제 선물입니다. 열어보시지요. 라고 해서 아유, 선물 하면서 상자를 짠 열었는데 순간 너무 놀라서 기겁을 합니다. 뭐가 들어있었을까요? 이 상자 안에는 위지씨 궁녀의 잘린 머리가 들어있었던 겁니다. 수문제는 너무 충격을 받아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는데 독고항우가 이건 경고입니다. 한 번 더 여색에 빠지시면 그땐 더 험한 꼴을 보실 겁니다. 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수문제는 뭐 온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뭐 화를 내면서 곧장 말을 타고 달려나가버려요. 그리고 이 장안 북문까지 나가서 막 미친듯이 벌판을 막 말을 타고 막 달려나가요. 황제가 이렇게 막 말 타고 나가버리니까 독고항우가 내가 너무 심했나? 황제가 혹시 무슨 일이라도 저지르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이 돼서 이제 신하인 고경과 양소에게 빨리 황제를 찾아가봐라, 뒤따라가봐라 라고 해서 따라가게 돼요. 그렇게 수문제는 한참 말을 달리고 벌판을 내달리다가 잠시 멈추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황후가 아니었으면 자신은 황제가 되지 못했을 수 있어요. 그리고 황후가 된 후에도 정말 많은 역할을 해줬어요. 그런데 무자비한 행동을 하다니 그냥 넘어갈 수 없다. 내가 후비를 들인 것도 아니고 그 한 번 예쁜 여인 한 번 만나서 정을 나눈 것뿐인데 이 황후를 폐서인할까 어떡할까 아니 오만 생각을 다 하고 있었어요. 그러자 이제 고경과 양소가 그때 막 뛰어왔어요. 수문제가 그들에게 나는 신분이 천자인데 자유가 없다! 라면서 한탄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황제가 의기소침해 있으니까 고경이 폐하, 일개 부인의 일로 천하를 잃으실 겁니까? 그리고 황후께서 지금 이미 후회하고 계세요. 이제 마음 푸시고 그만 궁으로 돌아가시지요. 라고 계속 설득을 합니다. 사실 뭐 황제가 가긴 어딜 가겠어요. 돌아와야지. 결국 수문제가 돌아오니까 그때 독고항우가 막 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너무 속상해서 너무 질투가 나서 그랬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고 용서를 구하는데 그렇지만 당신이 다른 여인들을 가까이 하는 건 용납할 수 없어요 라는 말을 덧붙이게 됩니다. 자, 그러자 수문제가 아유 알겠어. 내 다른 여인은 절대 가까이 하지 않겠소 하면서 다시 약속을 하고 이 일을 덮기로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지 수문제는 그 뒤로 다른 여인은 돌아보지 않고 오로지 황후에게만 집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독고항우는 남편에게만 첩을 못 두게 한 게 아니라 대신들에게도 똑같은 잣대를 적용시킵니다. 특히 첩에게서 자식을 낳을 경우는 파면하도록 했는데요. 실제로 몇몇 대신들이 이 법을 어긴 죄로 파면당했고 또 심한 이들은 처형을 당하기도 합니다.